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그게 유가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유가족 확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가족이요? 그럼 남편이 지금... 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 동안 한 집에 살았지만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남편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난 2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병원 영안실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도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다른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남편 영안실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알던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반쪽짜리 남편이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간 생활비만 주고 얼굴도 안 비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결혼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때 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신중했습니다. 무역업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중국에서 전자제품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앞으로 크게 키울 생각입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무역은 전망이 좋았어요. 그럼 중국 출장을 자주 가시나 봐요? 네,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우리는 6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그는 항상 다정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자주 못 봐도 괜찮겠어요?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2000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어요. 저희 남편 친척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요. 남편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라고 실속 있게 하자고요. 신혼집은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였어요. 전세 5천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비록 작지만 따뜻한 가정 만들어요. 그럼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옮겨드릴게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한데 모레 중국 출장을 가야 해요.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요.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남편. 결혼 첫 해, 남편은 한 달의 절반은 집에 없었어요. 여보, 이번 주는 중국 광저우에 있어야 해.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처음에는 전화를 자주 했어요. 잘 먹고 있어? 나 없어도 외롭지 않아? 응, 괜찮아.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 횟수가 줄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짧게 통화하는 게 전부였죠. 여보, 오늘 통화할 시간 있어? 미안해,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할게.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결혼 2년째 되던 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전화 너머로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들어와? 같이 병원 가고 싶어. 미안해,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 주에 꼭 들어갈게. 다음 주가 되었어요. 여보, 언제 와? 미안해,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 3개월이 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001년 가을,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여보, 아들이야. 건강하게 태어났어. 정말? 잘했어. 미안한데 지금 중국이라 바로 못 가. 모레 들어갈게. 출산 당일 남편은 옆에 없었어요. 병원에는 저희 엄마만 계셨죠. 엄마, 남편이 중국 출장 중이래요. 뭐? 아내가 출산하는데 중국에 있어? 그게 말이 돼? 엄마는 화가 나셨어요. 저도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틀 후 남편이 왔어요. 미안해, 일이 겹쳐서. 우리 아들 보자. 남편은 아기를 안아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예쁘다. 잘했어. 그리고 하루 만에 또 떠났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안해.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어요. 남편 없이요. 아이가 돌이 되었어요. 남편은 돌잔치에 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중국에서 큰 거래가 성사되는 중이라 못 가. 대신 돈 보낼게.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저는 혼자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남편은 어디 있어? 중국 출장 중이야. 맨날 출장이네. 무슨 일 하는데? 무역업. 중국 거래처 관리하느라 바빠. 그래도 아들 돌잔치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2003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바빴어요. 여보, 나 둘째 가졌어. 그래? 고생하겠네. 몸조리 잘해.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이번 달은 힘들 것 같아. 다음 달에. 다음 달도 오지 않았어요. 2004년 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출산 당일 없었어요. 여보, 딸이야. 건강해. 그래, 잘했어. 미안해, 지금 중국이라.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지겹더라고요. 출산 3일 후 남편이 왔어요. 예쁘네. 딸이구나. 하루 보고 또 떠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왔어요. 그것도 2-3일 머무르고 바로 떠났죠. 여보, 큰애가 유치원 입학했어. 그래? 잘했네. 입학식에 와줄 수 있어? 그날은 중국이라. 그럼 언제 와? 다음 주 들어갈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 하소연했어요. 남편이 집에 너무 안 와. 나 혼자 애들 키우는 것 같아. 그럼 이혼해.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래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줘. 그리고 아이들 아빠인데. 생활비 준다고 남편이야? 그냥 ATM 기계지. 친구 말이 맞았어요. 남편은 매달 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정확하게 빠짐없이요. 하지만 얼굴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또 떠나는 게 전부였죠. 여보, 우리 가족여행 가자. 애들이 아빠 보고 싶대. 미안해,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가자.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일하느라 바빠. 친구 아빠들은 다 왔는데. 아들의 서운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2007년 결혼 7년 차였어요.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이 옷에서 향수 냄새 나는데? 아, 거래처 사장 부인이 향수를 뿌리고 다녀서.
미팅하다가 묻었나 봐. 그래. 뭔가 찝찝했지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 가방을 정리하다가 여자 사진을 발견했어요. 여보, 이 사진 누구야? 아, 거래처 직원. 업무 관련해서 사진 주고받는 거야. 그래도 왜 가방에? 그냥 명함이랑 같이 있던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태연했어요. 저는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그럼 저랑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오래였어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은 흘러 2009년이 되었어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유치원생이 되었죠. 남편은 여전히 바빠서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여보, 큰애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언제?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은 중국 출장이라 안 되겠어. 미안해. 그럼 언제는 돼? 글쎄.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혼자 학교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오늘 못 오셨나요? 네, 남편이 일이 바빠서요. 아드님이 요즘 학교에서 조용한 편이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학교 재미있어? 응. 친구들이랑 잘 지내? 응. 아빠 보고 싶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친구들은 다 아빠랑 축구하고 놀이공원 가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일이 바빠서 그래. 우리 가족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 난 아빠가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큰애가 당신 너무 보고 싶어 해. 이번 주말에 좀 와줄 수 없어? 미안해, 이번 주는 정말 안 돼. 다음 주에 꼭 갈게. 당신 맨날 다음 주래. 애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알아? 알아. 나도 미안해. 근데 지금 중요한 거래가 진행 중이라. 거래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다 가족 때문이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그냥 일이 좋은 거야. 가족은 핑계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됐어. 이제 기대 안 해. 당신 없이도 잘 살 거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나요? 남편은 그림자처럼 가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비만 통장에 입금되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인가요? 2010년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어요. 친한 언니에게 털어놨죠. 언니, 나 이혼하고 싶어. 왜? 남편이 때려? 바람 피워? 아니, 그냥 집에 안 와. 맨날 출장만 가. 그래도 생활비는 주잖아. 바람만 안 피우면 됐지. 언니, 나 너무 외로워. 이게 무슨 결혼이야? 그래도 애들 생각해야지. 내가 이혼하면 애들 누가 키워? 돈은 어떻게 벌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1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이력서에 쓸 경력도 없었죠.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야. 게다가 애들이 아직 어린데 누가 봐주고.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일단 애들 좀 더 크면 생각해봐. 지금은 참아. 언니 말을 듣고 참기로 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가 6살.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어요. 조금만 더 참자. 애들이 중학교 가면 그때 생각해보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던 것 같아요. 여보, 생활비 좀 더 보낼게. 300만 원 말고 400만 원으로 올릴게. 난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필요한 거라고.
알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하잖아. 학원은 나 혼자 알아서 보내고 있어. 당신은 아이들 학원이 어디 있는지나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고. 정말 미안하면 좀 자주 와. 알았어.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자주 갈게. 다음 달에도 똑같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떠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약속대로 생활비는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통장에 정확히 입금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눈치도 빠르고 똑똑해졌죠.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무역업 하는 거 맞아? 응, 왜? 친구 아빠도 무역업 하는데 우리 아빠만큼 집에 안 오지는 않대. 아빠가 특히 바쁜가 봐. 엄마, 혹시 아빠 바람 피우는 거 아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바람을 알까 싶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집에 안 와?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냐? 아니야. 아빠는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래. 아들을 설득했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고 연락도 잘 안 되었으니까요. 2012년 추석이었어요. 남편이 명절이라고 집에 왔어요. 1년에 두세 번 있는 일이었죠. 여보 왔어. 응. 반갑지 않았어요. 1년 내내 없다가 명절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무슨 남편인가요? 애들아, 아빠 왔다. 아이들은 반가워했어요. 아빠, 많이 컸네. 우리 딸 예쁘다. 아빠, 나 이번에 시험 100점 받았어. 그래? 잘했네. 아빠가 용돈 줄게. 남편은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돈으로 때우는 거죠. 명절 당일 시댁에 가야 했어요. 여보, 올해는 시댁 안 가면 안 돼? 왜? 명절인데 가야지.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가기 힘들어. 당신도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가자.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반겼어요. 민호야, 왔구나. 얼마만이야?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래, 잘 있었다. 일은 잘 되니?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올케 언니, 오빠 요즘도 바빠? 응, 거의 집에 없어. 그래도 돈은 잘 벌잖아. 부러워.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면서 맨날 집에 있어서 짜증나. 집에 있는 게 좋지. 난 남편 얼굴도 거의 못 봐. 에이, 그게 좋은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신우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명절이 끝나자 남편은 또 떠났어요. 여보, 내일 중국 가야 해. 명절 끝나고 바로. 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13년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죠. 너희 남편은 어때? 우리 남편? 맨날 집에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좋잖아. 나는 남편이 거의 집에 없어. 진짜? 왜? 일이 바빠서. 무슨 일 하는데? 무역업. 중국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 와, 돈은 많이 벌겠다. 생활비는 넉넉하게 줘. 400만 원씩. 대박. 부럽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진짜 중국만 가는 거 맞아? 혹시?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예전에 남편이 출장 많다고 할 때 의심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바람이었어. 너 이혼했잖아. 응. 그때 안 했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그렇게 다들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친구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2014년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 400만 원이면 두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했죠.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제 용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집도 전세에서 아파트로 옮겼어요. 여보, 아파트 계약했어. 전세 2억짜리. 그래? 잘했네. 보증금은 내가 보낼게. 며칠 후 통장에 2억 원이 입금되었어요. 이 사람 돈은 진짜 맞나 봐. 신기했어요. 무역업이 그렇게 잘 되나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는 현실,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외로움. 나는 결혼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헷갈렸어요.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2015년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사춘기가 시작되었죠.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거야. 어디? PC방. 숙제는 했어? 나중에 할 거야. 안 돼. 숙제 먼저 하고 가. 왜 엄마가 간섭해? 아빠한테 물어볼래. 아빠는 지금 중국이야. 맨날 중국이네. 진짜 중국에 있는 거 맞아? 무슨 소리야? 나도 알아.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거. 아빠가 집에 거의 안 오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 사랑하면 집에 있어야지. 친구들 아빠는 다 집에 있는데. 아빠는 일이 바빠서. 그랬어. 어차피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았잖아.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애가 사춘기라 힘들어. 아빠가 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 그래? 뭐가 문제야?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지도 않아. 오히려 원망하는 것 같아. 미안해. 이번 달 안에 꼭 갈게. 맨날 그 소리만 해. 이번엔 진짜야.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 혼자 아들의 사춘기를 감당해야 했어요. 2015년 가을, 저는 다시 한번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상담을 갔죠. 남편이 집에 거의 없고 생활비만 보내주는 상황이에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가정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편분을 설득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생활비 주고 가끔 집에 들러서 아이들 얼굴 보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두려웠어요. 이혼하면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년 만에 다시 취업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선택했어요. 참고 사는 걸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 그때까지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결혼 16년 차가 되었어요. 이제는 남편 없는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오면 불편할 정도였죠. 여보, 이번 주말에 갈게. 응.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떠날 거니까요. 주말에 남편이 왔어요. 애들아, 아빠 왔어. 아, 왔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어요. 학교는 재미있어? 그냥 그래요. 성적은? 그냥요. 엄마 말 잘 들어?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어요. 당연했죠.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사람인걸요. 2017년 어느 날 남편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500만 원으로 올려줄게. 왜? 갑자기?
그냥 아이들도 크니까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고마워. 좋은 일이긴 했는데 뭔가 찝찝했어요. 왜 갑자기 생활비를 올려주는 걸까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 혹시 집을 더 큰 데로 옮기고 싶어? 왜? 아이들도 크니까 방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전세금 3억까지 괜찮아. 갑자기? 그냥 미안해서. 내가 자주 못 가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그냥 당신이랑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알았어. 통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2018년 봄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었어요. 1시간 후에 다시 걸었는데 또 통화 중이었죠.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지? 의심이 들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안해. 아까 업무 통화하느라 못 받았어. 1시간 동안? 응, 중요한 거래였어. 그래. 뭔가 거짓말 같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휴대폰을 살짝 봤어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요. 통화 기록을 보니 낯선 번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호는 거의 매일 통화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지?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여자라면 어떡하죠? 확인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2019년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엄마, 나 대학은 서울로 가고 싶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학원을 더 다녀야 할 것 같아. 학원비 괜찮아. 아빠한테 말해볼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애가 학원을 더 다니고 싶대.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생활비를 600만 원으로 올려줄게. 고마워. 미안해. 내가 아이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랬어. 돈이라도 보내주니까 고마워. 남편은 돈으로만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큰아이 학부모 상담도 저 혼자 갔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성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아버지가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텐데. 남편이 바빠서요.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니까요. 2020년 작은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사춘기가 심했죠.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 어디? 제주도. 중학생이 무슨 여행을 혼자 가? 친구 부모님도 같이 가. 그래도 안 돼. 왜?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너는 안 돼. 에이, 진짜.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도 안 된다고 할 거야. 아빠는 맨날 없잖아. 아빠 얘기하지 마. 딸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작은 애가 요즘 반항이 심해. 아빠가 좀 신경 써줘. 알았어. 주말에 갈게. 주말이 되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미안해.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했죠.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세상이 멈췄죠. 여보, 코로나 때문에 중국 못 가. 당분간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집에 와. 아니, 서울 호텔에서 지낼게. 격리 때문에. 격리는 집에서 하면 되잖아. 아니야. 만약 내가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 너희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 그래. 남편은 코로나를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이요. 호텔에서 3개월을 지낸다고? 이상했어요. 차라리 집에서 격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의심이 들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2020년 가을, 우리는 결혼 20주년을 맞았어요. 특별한 기념은 없었어요. 남편이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죠. 여보, 결혼 20주년 축하해. 응, 고마워. 미안해. 20년 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알아.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어.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남편이었지. 미안해. 됐어. 그냥 생활비만 계속 보내줘.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20년을 돌아봤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지켜왔을까요? 사랑? 아니요, 사랑은 진작에 식었어요. 아이들? 맞아요, 아이들 때문이었죠. 돈? 그것도 맞아요.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결혼의 형식만 유지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남편의 역할은 없는 결혼. 돈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관계. 그게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제 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23년 11월 15일 새벽 3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드르르륵.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민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아내인데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교통사고요? 어디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유가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유가족이요? 그럼 남편이. 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즉사하셨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빨리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20년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산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요. 슬픈가요? 아니요. 놀란 거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병원으로.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택시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죽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슬픔보다는 혼란이 먼저 왔어요. 장례는 어떻게 치르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남편 회사는 어디였지?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남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강민호 환자 유족인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저를 안내했어요. 영안실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천을 걷어냈어요.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영안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세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저요? 저는 강민호의 아내인데요. 뭐라고요? 아내.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강민호의 아내예요. 예? 제가 놀란 건 당연했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강민호랑 결혼한 지 23년 됐어요. 23년이라고요? 말도 안 돼. 나도 강민호랑 결혼한 지 25년 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경찰관이 황급히 말렸어요. 잠깐만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신분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두 분 다 강민호 씨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이건 중혼입니다. 불법이에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와 그 여자는 영안실박 복도에서 마주 앉았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분 진정하시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미란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 저는 서울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강민호 씨가 무슨 일 하신다고 알고 계셨어요? 무역업이요. 중국 출장이 잦다고 했어요.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무역업이라고요? 우리 남편은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뭐라고요? 대진건설. 부산에서 꽤 큰 회사예요. 직원만 50명이 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중국 출장은? 중국 출장은 무슨? 서울 출장이었겠죠. 당신한테 가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한 달의 절반은 집에 없었던 이유. 주말마다 잠깐 들렀다가 떠난 이유. 전화를 잘 받지 않았던 이유. 모두 다 설명이 되었어요. 다음날 우리는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남편이랑 1998년에 결혼했어요. 부산에서요. 미란 씨가 말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큰아들이 올해 23, 딸이 20이에요. 저도 말했어요. 저는 2000년에 결혼했어요. 서울에서요. 아들이 19, 딸이 16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은 두 가정을 20년 넘게 오갔다는 거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미란 씨가 말했어요. 우리 남편도 출장이 잦았어요. 서울 출장이라고 한 달에 절반은 집에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중국 출장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 둘 다 속은 거죠. 우리는 각자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했어요. 미란 씨네는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40평대 아파트였고 시세가 7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저희는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전세금이 3억이었죠. 생활비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는 600만 원이요. 저는 800만 원 받았어요. 합치면 1,4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두 집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쓴 거였죠. 며칠 후 저희는 남편의 회사를 방문했어요. 부산에 있는 대진건설이었죠.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회사 임원이 설명했어요. 사장님은 20년 전에 이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였는데 지금은 건설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연 매출이 1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100억이라고요? 그럼 사장님 재산은? 회사 자산만 50억 정도 될 겁니다. 개인 재산까지 합치면. 회계사가 계산했어요. 대략 70억에서 80억 사이일 것 같습니다. 70억. 제가 20년 동안 받은 생활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70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어요. 변호사가 연락을 왔어요. 강민호 씨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공증까지 받아두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 강민호는 두 가정을 가진 것을 고백한다. 서울의 아내와 부산의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한다. 내가 비겁하게 살았다는 것을 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 하지만 재산만은 공정하게 나누고 싶다. 서울 가족과 부산 가족에게 각각 50%씩 상속한다. 회사는 부산 가족이 운영하되 서울 가족에게도 지분의 50%를 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의 거짓이 용서되나요? 장례식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두 가정이 한 장례식장에 모였으니까요. 저쪽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산 가족의 친척들이 물었어요. 서울에 계신 가족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문객들도 당황했어요. 고인에게 부인이 2명이었다고요? 그것도 20년 넘게요?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미란 씨가 앉아 있었어요. 두 명의 부인이 나란히 앉아 있는 풍경. 세상에 이런 장례식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저기, 부산에 사시는 가족이야. 부산에도 가족이 있었어요? 응. 아빠가 두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 뭐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아빠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셈이지. 믿을 수가 없어.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딸도 울면서 따라 나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때였어요. 남편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일기장이었어요. 펼쳐봤어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이 있었어요. 2000년 3월 15일. 서울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미란에게 미안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다. 2001년 10월 3일. 서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부산에도 아들이 있는데 이제는 두 아들의 아빠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2005년 5월 20일. 오늘도 거짓말을 했다. 중국 출장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2010년 7월 8일. 두 가정을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2015년 12월 31일. 서울 안에도 부산 안에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더 조심해야 한다. 2020년 9월 14일. 결혼 20주년이다. 부산은 25년, 서울은 20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가. 2023년 10월 1일. 이제 지쳤다.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다. 차라리 고백할까. 2023년 11월 1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두 가족 모두에게 미안하다.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20년 동안 남편도 괴로워했나 봐요. 하지만 그게 저를 위로해주지는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재산 분할이 시작되었어요. 유언장에는 50대 50으로 나누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떻게 나눠요? 부산 가족이 운영하되 서울 가족에게 지분 50%를 준다고 했잖아요. 지분만 있고 경영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부산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럼 배당금은요? 회사 이익이 나면 50%는 서울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건가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저는 미란 씨와 다시 만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요? 중호는 불법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변호사들과 협의를 계속했어요. 재산 분할보다 더 힘든 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뭐였을까요? 진짜 아내였나요? 아니면 가짜 아내였나요? 남편은 저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그냥 두 가정을 유지하려고 연기한 건가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헐, 진짜? 20년 동안 두 가정을 오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너는 전혀 몰랐어? 응, 전혀. 중국 출장이라고만 알았어. 그래도 의심은 안 했어? 했지.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았어. 무슨 뜻이야? 만약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면 이혼해야 하잖아. 근데 난 이혼할 용기가 없었어.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남편한테 의존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른 척한 거야? 응.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기로 했어. 그게 편했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너무하다. 20년을 속였다니.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았는데.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엄마는 정말 몰랐어요? 응, 정말 몰랐어. 아빠가 집에 거의 안 왔잖아요. 의심은 안 했어요? 했지. 근데 확신할 수 없었어. 확인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도 비겁했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저도 비겁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부산에 진짜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아빠는 부산에서 먼저 결혼했잖아요. 시간상으로는 부산 가족이 진짜 가족이고 우리는 가짜 가족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도 아빠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며 미란 씨와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같은 남자에게 속은 여자들이니까요.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미란 씨가 말했어요. 남편이 서울 출장을 너무 자주 가니까요. 확인은 안 하셨어요? 한번 따라가 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의심은 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둘 다 도망친 거죠. 진실에서요. 맞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미란 씨가 말했어요. 뭔데요? 저는 당신한테 화가 안 나요. 저도요. 원래 같으면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감정이 안 들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요. 맞아요. 진짜 나쁜 건 우리 남편이었죠.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재산 분할이 마무리되었어요. 유언장대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회사는 부산 가족이 경영하되 서울 가족에게 지분 50%와 매년 배당금을 주기로 했어요. 부산의 아파트는 미란 씨가, 서울의 전세금은 제가 받기로 했어요. 현금 자산은 반씩 나눴어요. 계산해보니 제가 받는 금액은 대략 35억 정도 되었어요. 35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이 돈은 20년의 거짓으로 얻은 대가였으니까요. 돈을 받고 나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을 떠나기로요. 엄마, 어디가? 제주도로 가려고. 왜? 여기 있으면 자꾸 지난 일이 생각나. 새로 시작하고 싶어. 우리도 같이 가. 너희는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지. 엄마 혼자 먼저 내려갈게. 엄마 혼자요? 응. 거기서 카페 하나 차릴까 해. 카페요? 응. 엄마가 원래 커피 좋아했잖아.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이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야. 도망은 두려워서 피하는 거고 새 시작은 용기를 내는 거야. 엄마한테 그런 용기가 있어요? 없었어. 지난 20년 동안은. 근데 이제는 생겼어.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용서했어요? 용서.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2024년 봄, 저는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서귀포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조그만 카페를 열었어요. 이름은 다시 봄이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와 봄이 왔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카페는 작았어요. 테이블 5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는 살. 단순하지만 평온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엄마, 여기 좋다. 그치? 엄마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 큰아들도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왜? 저번에 엄마한테 비겁하다고 한 거. 취소할게요.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 엄마도 비겁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6개월 후 미란 씨가 제주도로 저를 찾아왔어요. 카페 예쁘네요. 고마워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우리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회사 경영하느라 바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해야 하니까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그렇군요. 당신은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부럽네요. 뭐가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시간이. 미란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거 드릴까 해서 왔어요. 일기장요? 네. 읽어보세요. 남편이 당신에 대해 쓴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미 읽었어요. 전부 다요? 아니요, 일부만요. 그럼 다 읽어보세요. 남편이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미란 씨가 떠난 후 저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1월 14일. 내일 서울에 간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다. 서울 아내의 생일이니까. 제 생일이 11월 15일이었어요. 사고가 난 날이었죠. 선물을 준비했다. 목걸이를 샀다. 20년 동안 미안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거울을 보니까 내가 너무 늙어 보였다. 두 가정을 오가느라 지친 모습이었다. 이제 그만 고백할까 생각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고백하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두 아내 모두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들도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래도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내일 생일 축하하고 나서 모든 걸 이야기하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아내 모두에게. 일기장을 덮었어요. 남편은 고백하려고 서울로 오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거였죠.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그날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이제는 알 수 없어요. 2025년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카페는 이제 제법 손님이 많아졌어요. 단골 손님도 생겼고요. 사장님, 오늘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작년에 내려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멋지네요. 새 시작이라니. 손님이 떠난 후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인생도 저렇게 흐르는 거겠죠.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고. 저는 20년 동안 거짓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마 사랑했을 거예요. 그의 방식대로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비겁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요. 저는 그를 용서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면서 사는 건 제 인생을 더 낭비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계약일까요? 아니면 인내일까요? 저는 20년 동안 결혼의 형식만 유지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남편의 역할은 없었죠. 돈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그게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눈을 감고 있지는 않나요?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제 알아요.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실과 마주하는 게 힘들어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노력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심이 들 때는 확인하세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45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서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묶여있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요. 새로 시작할 용기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과 진실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우리 이웃들의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